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인간 본성의 법칙 제2편 자기 도취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자기애를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바꾸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감이 뭘까요? 사람들과 교감하고 사회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감수성을 내 안이 아니라 밖으로, 즉 타인을 향해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그냥 욕구고 본능입니다. 그죠? 네, 맞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관심을 받는 거, 나를 알아주는 거, 인정받는 거. 그죠?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어른이 돼가면서 이 관심과 인정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채울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따뜻한 인정, 배려, 알아주는 것,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작가는 자아라는 개념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아가 뭘까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내면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아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는 취향과 의견, 세계관, 가치관 등이 구성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아는 결국에는 의심, 불안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무의식의 수준에서 활동하지만 결국에 자존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아상은 과연 언제 형성될까요? 작가는 2살과 5살 요 시기를 잡습니다. 왜요? 2살. 그럼 뭐예요? 이제는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엄마한테 분리된 겁니다. 5살은요, 유치원을 가거나 또래 집단하고 어울리게 되죠. 요거는 사회적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단절, 그 다음에 분리, 독립, 요거를 하게 되는데, 요때 적당한 격려와 이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격려도 없고 인정도 없을 때, 그러니까 격려가 없으면 아마도 단절, 그러니까 그냥 방치시키게 되겠죠. 아니면 그 독립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울감하게 되겠죠. 이럴 때 이 통일된 자아상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러면 심한 자기도취를 갖게 되는, 그래서 심한 자기도취자가 된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심한 자기도취자들을 많이 만나보게 돼요. 근데 원인은 결국에는 그 부모로부터 생물학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리될 때 적당한 격려와 인정, 이게 없는 친구들이, 제대로 된 양육이 없을 때는 결국에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심한 자기도취자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심한 자기도취자들은요, 결국 이 방치와 옥죄인 경험 둘 중에 하나를 어렸을 때 갖게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돌아갈 자아, 그리고 나를 지켜줄 자존감이 없게 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에너지를 어디서 찾아오느냐? 타인이 주는 관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관심을 계속 끌어당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잖아요. 관심종자, 뭐 이렇게도요. 네,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작가는 심리학적인 성격 유형, MBTI를 약간 차용을 해요. 그래서 외향적 유형과 내향적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심한 자기도취자, 외향적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목과 관심을 독점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관심의
중독되고요. 그리고 과대망상, 과시적, 그리고 항상 새로운 관계가 찾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계속 단절되고 또 그 어떤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향적 자기도취, 심한 자기도취자들은요, 의구심과 자기 혐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판타지에 집착하게 되죠. 그냥 혼자 앉아서, 그리고 새로운 인격을 시도하려고 자꾸 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립과 중독. 고립, 혼자서 고립되고요.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애, 섹스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자, 결국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비난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막아줄 방어책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요. 아까 작가가 얘기했죠. 심한 자기도취자들은 결국 안정된 자아상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분노, 복수, 자기 비하, 뭐 아니면 그 어떤 자기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이제 그런 행동들도 당연히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한 자기도취자들은요, 사람들을 자기의 연장선상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대상. 뭐냐면 남들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과 인정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마저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지죠.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그죠? 네. 또 이 심한 자기도취자들은요, 일에 집중할 수 있대요. 왜냐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바심과 걱정이 많아서 장기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직업이 자주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심한 자기도취자들은요, 결국에는 관심을 먹고 사는데 그 관심을 만약에 안 준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이 안 주는 그 대상한테 죄책감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이 작가는 호랑이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미줄에 낚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가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마저도 똑같이 감정을 느껴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걸 안 했을 때 제가 잠시나마라도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심한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작가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작가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도취자들이에요. 예, 근데 심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한 자기 도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예, 그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비정상적인 에너지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죄책감을 만드는 그런 달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관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뒤로 물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자신의 본성에 정직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내면에 자존감이 없다면 분명히 깊은 자기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관심과 인정에 약하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해요. 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자기도취자가 될 수 있도록 변신을 시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자아 개념을 꼭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과 관심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과장되고 또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희노애락이 다 우리가 거기서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이해해라. 네, 인정하고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정만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한 자기도취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건강한 자기도취자가 된다. 그럼 그 건강한 자기도취자는 어떤 일을 하냐? 자, 아까 얘기했죠. 그 공감이라는 어떤 정서적 에너지, 네, 그죠? 자, 그거를 사용하게 되죠. 그건 어떤 방식이냐? 관심을 내가 타인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관심을 줬던 거를 타인에게 돌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감이라는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요, 계속 확장되고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 능력도 결국에는 힘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되고 강해지고 힘이 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렇게 공감 능력이 생겼을 때 계속 피드백도 긍정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작가가 이야기한 공감 능력의 구성 요소 좀 알아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공감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본능적 공감. 세 번째는 분석적 공감. 네 번째는 공감 기술. 자, 정리 좀 여기서 살짝 하고 갈까요? 자, 자기도취는 누구나 한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애다. 그 자기애가 결국에 건강하게 작동을 하면 자존감, 그죠? 그리고 자아상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것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심한 자기도취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타인의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과장되거나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자기도취자가 되자. 자, 그러면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구성 요소는 네 가지다. 자, 공감적 태도, 본능적 공감, 분석적 공감,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감적 기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공감적 태도는 뭐냐? 일단 무지와 편향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계속 관심 있게 듣고 싶어야 된답니다. 네, 우리는 자꾸 이 귀인 편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냐면요, 자, 내가 실수하면 환경 탓, 남이 실수하면 그의 탓, 이렇게 이 귀인을 편향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럴 때는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공감적 태도만 가져도요. 네, 계속 상대 의견을 듣다 보면 아하, 저 사람도 환경 탓이었구나, 실수한 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한 자기를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단단하고 회복력 있는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훈련들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이 공감적 태도라고 작가는 이야기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본능적 공감이 있죠. 자, 공감은 결국에는 감정을 조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생각을 읽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상대의 감정이나 기분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분위기, 그리고 의도, 감정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작가는 또 거울신경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거울신경이 뭐냐? 타인의 행동을 봤을 때 직접 행하는 것처럼 활성화시켜주는 뇌의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본다 그러면 내가 마치 그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야동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나 직접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거울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러링 효과도 이야기하죠. 작가는 카멜레온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좀 정정을 했습니다. 미러링 효과죠. 이거는 뭐예요? 상대의 동작을
따라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위기, 그죠? 의도, 감정, 예, 말보다는 거기에 대해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러링 효과 나오죠. 왜? 자, 같은 동작, 그 사람의 표정, 같게 행동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공감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싸워서 화해할 때, 예,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분위기를 봐라.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봐라. 라고 말씀 꼭 드려요. 네. 제 이야기 이거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자, 저도 이 본능적 공감,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분석적 공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사실은 좀 비논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또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나 본능적 공감을 보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분석적 공감은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거,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린 시절에 이 가치관도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 주로 성립이 돼요. 부모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관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다 보면 이게 맥이 잡힙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사랑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기본적인 가치관이 잡히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공감 기술이요. 자, 공감 기술은요, 직접 피드백과 간접 피드백이 있대요. 직접 피드백은 상대한테 확인해 보면 된대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네가 한 거랑 맞냐? 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접적 피드백이 있는데 이 간접적 피드백은 자기 자신한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진짜로 저 사람 그렇게 판단한 거 맞을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묻는. 이렇게 하면서 공감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직접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공감 기술은 더 발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작가는 재밌게 어차피 이 사람이 인류학자, 고고학자잖아요. 그죠? 로버트 그린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줍니다. 자, 자기 도취자의 네 가지 유형. 이래서 통제강 자기도취자, 대표적으로 스탈린이 있죠. 그 다음에 과장된 자기도취자는 수녀 잔드 벨시엘을 예로 듭니다. 잔드 벨시엘. 자, 그리고 자기도취 커플은 톨스토이 부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기분을 읽는 건강한 자기도취자로서 세클턴이라는 선장, 예, 그 탐험대의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그 세클턴이라는 탐험대 대장, 예, 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 남극으로 탐험을 갔다가 이 그 빙하의 조각에 이제 이렇게 모든 대원들이 거기에 이제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왕좌왕하거나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그리고 남극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춥고요. 근데 이것을 세클턴이 계속, 예, 어떤 그 한 명 한 명의 대원들의 어떤 그 태도,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계속 어루만져 주면서, 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버텨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기분을 읽는 건강한 자기도취자는요,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타인한테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네, 공감적 에너지, 이거를 자기 관심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한테 준다. 그래서 태도를 읽는 관심에 대해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클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본인의 태도,
예, 꼭 말이 아니더라도 표정, 행동 이런 거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자신감 있는 우리는 분명히 탈출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지 않아.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본인의 태도가 중요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과 집단을 똑같이 주의를 기울였다. 뭐 식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요 집단 내에서 혹시라도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사기 저하가 있을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졌고요. 또 개별 이렇게 있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심리적인 것들도 파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기가 떨어질 때는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피함을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경계심을 더 이렇게 압박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다독거리고 부드럽게 함으로써 팀원들을 이렇게 좀 어루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타인의 주의 깊은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주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와 동기를 읽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두 번째 장 자기 도취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심한 자기 도취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타사인들을 이렇게 관심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뭐 대기업 CEO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그죠? 많습니다. 뭐 아니면 교주들도 있죠. 네. 근데 진짜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자아상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다독거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조건 타인에 대한 관심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상이 안정된 자아상이 있어야 그래야 타인한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회생활 그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 보면은 막 계속 막 그 말도 안 되는 사진들 올리잖아요. 매일매일 막 에르메스 가방을 올리고 매일매일 5만 원짜리 가발 올리고 아니면 막 옷을 다 벗고 막 이렇게 가슴 사진 보여주고 막 이런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심한 자기도취자 중에 내향적 유형입니다. 계속 새로운 인격, 그 다음에 어떤 판타지.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결국엔 인스타에 중독되고, 다른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오버 액션을 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이제 그 정말 건강한 자기도취자를 지향점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걸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타인의 관심에서 자유로워지시라고. 어차피 그들 또한 그들 이기주의에서 그들 마음대로 나한테 관심을 가졌다가 관심을 거뒀다가 비난했다가 추종했다가 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정말 건강한 자아가 있다면 그것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두벅두벅 열심히 떳떳하게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일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선후배끼리 소주 한잔 마시는 인간관계라고요. 아셨죠? 자, 오늘 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도 고민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시면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와 타로스타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